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준 인터뷰 뉴진수. 지난번 매듭짓지 못한 차기 지도체제 구성과 또 당 쇄신 방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두 번째 총선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 개최냐, 또 전면적인 당 쇄신이 먼저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어떤 방향을 잡을 것인가. 이번에 부산 사하을에 당선되면서 여당 내 최다선 의원이 된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 모시고 여권 재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예, 일단 6선 고지 밟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당선이 되셨습니다만은 당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마냥 기분 좋은 표현만 하시기도 좀 어려우시겠어요. 또 특히나 당선 직후에는 4선 이상 중진들 모임에 먼저 가셨고 또 오늘 2차 당선인 총회도 갔다 오셨고 참 당내 중진으로서 책임감도 막중하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차 당선자 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하느냐 이 이야기가 오늘 주로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일 또 10시에 내일 또요. 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모여서 비상대책위원장과 관련해서 아마 회의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뒤에서도 말씀 나누겠지만은 윤재욱 원내대표께서는 안 맞는 게 맞겠다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셨고 대신에 이제 또 비대위원장 추천은 또 하는 게 맞겠다 또 본인이 말씀하셨고 뒤에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선 윤석열 대통령께서요 정진석 의원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고 직접 밝히셨고. 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했습니다마는 충청 출신 5선 의원이시고 또 언론인 출신으로 참 많은 역할들도 해 오셨는데 비서실장 참 관심 많았습니다. 이게 또 총리급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우선 오늘 인선 먼저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좀 평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방금 통화를 했거든요. 네네.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좀 많이 좀 도와달라고 하시고 5선을 역임하셨고 또 정무수석도 역임하셨고 그렇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셨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정무적 판단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분이다 이래 보고 있고요. 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불통의 이미지가 강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가 아마 이 이미지를 많이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선이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야권에서는 벌써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요. 친윤 핵심 인사로 이제 국정 전환과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신다면요. 사실은 정치인들 그렇게 따지면은 쓸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는 것이 또 정치고 우리가 장점과 단점이 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분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분이라면은 한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네네. 오늘 특히 비서실장을 대통령께서 직접 소개를 할 정도로 그렇죠.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의 행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바뀐 그런 모습이고 예. 그런 정성스러운 그런 모습 속에 저는 아마 크게 국정 기조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큰 핵심은 야당과도 잘 소통하겠다. 그것이 좀 담겨져 있고 이번에 비서실장이 아마 그런 역할을 충분히 잘 소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또 오늘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쪽으로 오는데 본인도 일부 기여를 역할을 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인 말씀을 많이 드리겠다 했는데 의원님 어떠세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직언을 하기가 좀 수월한 거예요? 아니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가요? 이거 가까운 게 어떤 성질이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전자에 속한다. 좀 쓴소리도 좀 할 수도 있고 또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또 무게감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기대할 만한 그런 인물이고 또 그런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오늘 눈에 띈 게요. 윤 대통령께서 오랜만에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짧게라도 했던 부분이 인상 깊더라고요. 1년 5개월 만에 또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받은 거라고 하던데 오후에는 또 보셨겠지만 홍철호 정무수석 임명 브리핑에도 대통령께서 한 번 더 나오셨단 말이죠. 간단한 질의응답도 오후에도 받기도 하셨고요. 오랜만에 이렇게 질의응답 주고받는 모습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사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예. 여론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대통령께서 소개한 부분 네. 또 진작에 좀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또 아쉬움을 토로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작이라고 하시면 선거 전에. 선거 전에라도 좀 더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보이는 그런 국민들 여론도 있는데 예. 어쨌든 이제 이번 총선 패배 이후에 달라진 이런 모습 상당히 저는 보기 좋다 이를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꾸준히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어떤가요? 같이 의정 활동도 하셨잖아요.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시고 예. 이분은 기업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향을 보면은 중도 합리적인 그런 중도 합리적인 그런 보수 인사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랬을 때 꽉 막힌 분이 아니다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정무수석으로서 좀 기대할 만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정무수석이 여러 분 거쳐갔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별로 존재감이 없었잖아요. 그랬나요? 사실은 예. 야당과의 소통, 특히 야당과의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야당과의 소통을 위해서 좀 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은 상당히 적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 수석 같은 경우에는 좀 거침이 없는 그런 행보를 하실 분이고 아마도 그런 부분에서 좀 정무적인 그런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수행하실 분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임명된 홍철호 정무수석과 또 이재명 대표 측 비서실장 간의 그 만남 의제 조율 회동 날짜 형식 형태 이런 것들도 다 조율을 직접 하실 텐데 여기서도 정무적 감각이 10분 발휘가 될까요?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잘하실 거라 보고 아마도 좀 이게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 상대방 말을 이해를 못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홍 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야당과도 말이 통하는 몇 안 되는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정치인 출신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담 의제도 의제지만요. 윤 대통령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는 어떤 얘기를 나눌 건가라고 기자가 이제 물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윤 대통령께서 또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합해 보면 스타일을 확 바꿔서 소통 행보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의 그 용산의 이미지가 불통의 이미지가 강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잘 못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언론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보여주는 모습, 확 달라진 모습은 이게 소통이 되려면 불통의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일단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경청을 하시겠다고 한 그 표현은 상당히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고요. 경청을 통해서 이제 소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다수당이죠. 다수당의 당대표를 만난다는 것은 소통의 첫 신호탄이다. 그래서 좀 자주 만나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논의하고 또 생산적인 그런 주제들 또 그것을 또 합의 도출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만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오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임명 발표가 나긴 했지만은 그러면 총리는 또 그냥 임명한다고 내정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또 거쳐야 되다 보니까 윤 대통령께서 총리 인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오늘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자리에서 이 후임 총리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인선을 할지 혹은 의원님께서도 그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총리 인선에 대해서 일부
들려오는 얘기에 보면은 예. 이런 인물은 좀 적합하다는 것이 야권 내에서도 조금씩 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런 인물, 그러니까 야권에서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인물이 총리로 아마 선임되면 네. 훨씬 더 그 소통과 협치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 야권에 또 덜 부담스러운 야권에서도 이 정도 같으면은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들은 얘기도 있지만 구체적 이름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인물이 총리 후보로 내정이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울 거고 이번 회담에서는 아마 거기까지는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민생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되고 또 그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부감 없는 총리 또 야권에서 조금 덜 부담스러운 사람. 도는 얘기 말고 의원님은 이 사람이 참 괜찮다는 분 있으세요? 결국은 예. 우리가 인선을 하는 것은 순전히 인사권자의 몫이죠. 네네. 고유 권한입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는 이 사람 좋다 저 사람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최근에 언론에서는 좀 다소 과하지 않을까 과하다고 할 정도로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좀 이걸 넘어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잘 검토하실 거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한 여론들을 잘 수렴해서 좋은 인물이 그 국무총리로 후보자로 저는 내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0419님, 조 의원님 서민 정책에 관심 가져주시고 특히 없는 사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정 활동 기대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주셨습니다. 지금 주로 이번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서는 민생 관련된 현안 의제들이 상당히 많이 논의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가령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의혹 관련 특검법 얘기도 이 자리에서 의제로 다룰까 궁금하기도 한데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요. 앞서 15일인가요? 인터뷰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답하셨고요. 19일에는 공수처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도 해소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여야가 협의하는 게 좋겠다. 합의하는 게 좋겠다 하셨는데 약간 입장의 결이 다른 것 같은데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사실은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주요한 특검이 한 1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2번은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 처리를 했습니다. 한 번의 경우는 BK 이명박 대통령 그 사건입니까? BBK.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그걸 수용하겠다 해가지고 그것도 요즘은 사실상 합의죠. 해가지고 특검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내용적으로 보면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특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다수당인 야당에서 힘으로 밀어붙이고자 하는 그런 특검은 저는 반대한다는 거지요. 그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저는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동안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간행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도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 중에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죠? 누가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야당인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밀어붙여가 공수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했거든요. 공수처 설치를. 기억나시죠? 우리는 정말 공수처 옥상옥이다.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밀어붙인 세력들이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단 말이죠.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분들이 책임지는 말씀들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지켜보고 그리고 경찰의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경찰의 수사 내용을 좀 지켜보고 결과가 미진할 경우에 이 부분을 특검으로 하는 것이 그게 좀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의 합리적인 그런 분들도 제 이야기에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을 하는 게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야당이 합의 정신을 깨트리고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의
특검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예, 클리어해 주셨습니다. 2081님, 조 의원님 육선 경제에 올라섰는데 당심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당부도 주십니다. 그러면요, 의원님.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도요. 자신의 회동 제안도 윤 대통령이 받아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받아야 합니까? 저는 이게 원내 교섭 단체가 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건건이 다 만나자면은 그 야당 당수들을 다 만나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약간 맞지 않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하나의 보관이 있습니다. 보관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를 다 만나는 거죠. 같이. 뭐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의 대표들, 비교섭 단체의 대표들도 같이 네. 한 자리에 교섭 단체 대표와 비교섭 단체 대표를 같이 한 자리에 만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은 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건건이 만나기 시작하다 보면은 이것을 뭐랄까요, 좀 약간의 좀 이게 정쟁화될 수도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조국 대표나 이재명 대표나 아마 두 분은 그 상당히 좀 비슷한 인식을 하고 있는 어떤 정파의 대표라고 정당의 대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다수당의 대표가 좀 대신해서 만나고 또 거기에 조국 혁신당의 대표가 뭐 같이 좀 이재명 대표와 좀 협의해서 또 좋은 의제를 갖다가 좀 제안하고 예. 이런 것들도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원내 교섭 단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네네.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의힘 아까 당심도 끌어올려 달라는 당부도 주셨는데 하여튼 오늘 오후에 두 번째 당선인 총회가 열렸고 한 5시 좀 전에 끝났어요. 윤재욱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직 안 맡겠다. 그다음에 다음 달 3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건 이제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이야기가 전반적으로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가자라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비대위를 그럼 꾸리고 어떤 분이 비대위원장을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지금의 비대위원장은 그야말로 전당대회를 위한 예. 그 실무형 관리형 비대위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길어봤자 한 달 보름에서 2달 정도를 이제 그 업무를 수행한 분이기 때문에 네. 크게 뭐 무게감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네. 향후에 오늘 의총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당선자분들 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그러면은 빨리 비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더 우리가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윤재욱 현 원내대표께서 네. 비대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좋겠다. 이게 오늘 그 의총에서의 그 결론이거든요. 예. 총회에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내일 10시에 중진회의에서 아마도 어떤 인물로 비대위원장으로 할 것인지 이제 이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위한 예. 비대위원장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전당대회를 그러면 언제 치를 것인가. 그래서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는 속도감을 가지고 하면은 네. 충분히 치를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비판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조기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잡을 사람을 정하는 것보다 이렇게 되면 당내 또 경쟁 때문에 출혈이 심해지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총선에서 연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이 안 되고 보수의 지금 실종이 나오는 상황에서 먼저 전당대회 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지금의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되는 게 먼저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우려를 안 하셔도 좋은 게 예. 오늘 그 총선 백서를 예. 만들기로 그 오늘 그 총회에서도 다 의견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총선백서 TF팀의 단장을 조정은 의원으로 의원께서. 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거기서 면밀하게 총선 패배의 원인 또 이유 또 앞으로 향후 우리 당이 나아갈 방향 예. 이것을 총선백서에서 이걸 진단해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실무적으로 가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정상적인 지도부 체제를 빨리 구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어떤 공통된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소수 의견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의견도 있지만 네네. 다수의 의견은 빨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하는 것이 아마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차기 지도부를 어떻게 꾸리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도권 출신들을 꾸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 이유가요. 총선을 이끌었던 분들이 특히나 지도부분들이 대부분 영남 출신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영남당이 됐다.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좀 수도권 위주로 꾸려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지만 또 그러시죠. 어려울 땐 영남에 와서 호소하고 손 벌리면서 또 끝나면 영남 탓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수도권 출신은 지도부는 수도권 출신이 좀 나와주는 게 좋나요? 아마 둘 다 맞을 수가 있고 둘 다 예. 틀릴 수가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이번에 총선을 이끌었던 분이 거의 원톱 체제로 체제였잖아요. 갔죠. 그 누구였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 그분이 영남 출신입니까?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또 그 누굽니까? 국토부 장관했던 원희룡 의원. 이분들이 다 서울 쪽에서 출마했던 분 아닌가요? 네네네. 수도권 출신들이잖아요. 면밀히 따지면 수도권에서 출마 정치인들이죠. 출마를 했던 분들이죠. 그럼 반은 일단 틀렸네요. 많이 틀린 거죠. 예. 반은 맞다는 건 무슨 말이신가요? 반은 맞다는 것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남당으로 혹시나 이렇게 축소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의 출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을 어떻게 제대로 쇄신하고 변화시켜서 제대로 된 수권 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러려면은 용산과도 정말 가감 없는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용산이 눈치만 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용산이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배포가 있는 그런 분이 저는 당대표가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여당과 윤석열 정부는 한 몸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따로 국밥처럼 나오거든요. 그렇게 가서는 또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돼서 정부가 좀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 당에서 보완하고 그것을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6선 최다선 당내에서 되셨는데 국회 부의장에 나서세요? 저는 기회가 주어지면 국회 부의장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국회도 보면은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우리 비행기로 치면 양날개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어찌 됐는지 국회가 그런 양날개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정신을 좀 많이 좀 잃어버렸다고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 부의장이 된다면은 그 여당의 폭주도 막아내고 또 야당의 다수당의 폭주 횡포를 막아내고 좀 정치다운 정치를 좀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데 뭐 제가 좀 적임자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마지막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이 이번에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 영남 지역의 지지가 있어서 어쨌든 가능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부산은 또 사을 포함해서요. 18석 중에서 딱 한 석 빼고 다 탈환을 했거든요. 이번에 부산 민심이 여당에 결집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향후에 22대에서 이런 정치를 좀 하겠다. 그 포부도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18석 중에 17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이번에 나온 후보들이 2조 심판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각 지역구별로 지역 일꾼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것이 많이 좀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좀 소매들었던 것 같고요. 특히 부산 발전을 위해서 지금의 야당 민주당보다 우리 여당 국민의힘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호소가 호소력 있게 아마 좀 많이 좀 들리고 또 보수의 또 막판에 결집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우리 전체적으로는 우리 당이 좀 힘들었지만 부산 경남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국회의원은 일을 잘하는 사람,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당이 선거 캠페인을 벌일 때 어느 당을 심판하겠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를 좀 뽑아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는 어떤 지역 일꾼론 또 더 크게 봐서는 여당으로서의 그 또 책임감 가지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캠페인을 벌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야당 심판론을 주장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번 당권에 좀
좀 쉬었다가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세요? 아니면 이번 당권에 도전해도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세요? 뭐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꾸준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성장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하셔도 크게 저는 무리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무리하지 않다는 말씀. 왜냐하면 결국은 뽑는 것은 유권자들이 뽑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내가 이번에 쉬어야겠다 하면 쉬시는 거고 내가 이번 나와야겠다 하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 역시도 어떤 그분의 어떤 영역을 좀 침범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 4구을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